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주식시장이 널뛰기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릴 만큼 하루는 크게 오르고 또 하루는 크게 내리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크게 반등했었는데 또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이유들을 거론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증시가 갈팡질팡하는 그 이런저런 이유들에 대해서 금융시장 동향 시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만드는 게 어려워졌다. 뭐 이런 네. 뉴스도 들릴 만큼 정말 부족한 모양이에요, 반도체가. 네, 맞습니다. 예. 어제는 또 TSMC라고 하는 반도체 주문 제작 전문 회사에서 물이 부족해서 또 반도체 못 만들고 있다고요? 네, 대만이 지금 TSMC가 대만에 있죠. 예. 대만이 1964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몇 달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 한 해 평균 보통 3, 4개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를 많이 뿌리거든요, 대만에. 근데 지난해는 이게 다 비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국립기상청이 강우량 부족이 앞으로도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되냐 하면 반도체 공정에 대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TSMC 대만 공장은 하루에 20만 톤가량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에 물이 왜 들어가요? 이 딱딱한데? 재료인 예. 웨이퍼를 자르고 이 부스러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또 물이 필요하고요. 씻는 물. 네, 그리고 예. 반도체 과정에서 화학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학물을 제거할 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 이 집적도라고 하는데 하나의 칩에 얼마나 많은 구성이 있는지 이게 높을수록 뭐 용량이 많다거나 기능이 더 올라가는 건데요. 집적도가 네. 높다고 하면 이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물 사용량이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요? 네, 그래서 TSMC의 경우 전체 매출의 50%에 육박하는 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5나노미터, 7나노미터 칩인데 예. 이 공정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동안 비가 안 와서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네. 물 아껴 쓰자 뭐 이런 조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만의 국가적으로 절수 조치가 단행되면서 기업의 물 사용량을 7에서 11% 정도 줄여달라 이렇게 정부가 요청한 상황이고요. TSMC는 어떻게든 생산을 해야 되니까 예. 지난 23일부터 20톤짜리 물탱크 차량 수십 대를 섭외해서 공정용수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물 다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좀 불편해하고 있다, TSMC가. 네. 그만큼 반도체 생산은 또 이게 중요하겠네요. 반도체 생산이 그래서 줄어드는지 아니면 좀 불편한 정도인지에 따라서 줄어든다 하면 그 경쟁사인 삼성전자로 그럼 주문이 올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은 풍부하니까 네. 그 수혜가 삼성전자로 올 거냐 뭐 이것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거리겠어요. 맞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셔서 좀 준비한 내용인데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TSMC가 가뭄 때문에 도저히 생산이 어려워져서 예. 이 TSMC 고객사들이 다 삼성한테 와줘야 됩니다. 음. 이 파운드리라는 게 일반 메모리 칩처럼 이 표준화가 돼서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A라는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이 있고 또 그에 맞는 공정 기술이나 도면을 TSMC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자기네들이 물량을 도저히 못 맞춘다고 다른 회사 가세요. 도면 넘겨줄게요 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고객사 역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곳에 주문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수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다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동일한 조건이라면 고객들이 앞으로 파운드리 업체와 계약을 할 때 TSMC는 저번에 이런 리스크가 있었지 하고 네. 뭐 생산 납기 차질이 있었지 하고 참고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죠. 뭐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인기 차종이 석 달 기다려야 된다고 쌍용차가 장사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랑 셈이죠. 비슷하죠. 네. 그리고 참 쌍용차 잘 돼야 되는데 참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 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르겠네요.
그렇죠. 반도체 시장 모두 이렇다 보니까 특히 D램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슈퍼사이클 국면이라고 해서 네. 장기 호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월은 사실 비수기인데도 반도체 수출액이 두 자릿수로 급증하는 추세고요. PC용 D램 현물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2년여 만에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 대비 21% 급등한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던 게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인데 이거를 전형적인 쇼티지,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하죠. 예. 반도체 업계는 하반기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예. 2분기 서버 D램 고정 거래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8에서 13%에서 10에서 1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엊그제 그 반도체 업계 분한테 얼핏 들은 얘기인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제 설비 증설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도 또 오를 것 같다고 하고 차량용 반도체 모자라는 거 여름부터는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라도 좀 줄여가면서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네. 노트북 들어가는 또 반도체는 가격이 오를 거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요. 자동차 반도체는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든 하죠. 최대한 예. 안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서버려서 네.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쵸. 좀 만들어 줘라 좀. 반도체 공급망 점검해라 이렇게 행정명령도 내렸죠. 그러다 보니 또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또 네. 공장 잠깐 멈추고 라인 바꾸는 일은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노트북 하나 마련해야지라는 분들은 가능하면 봄 지나기 전에 사시는 게 좀 싸게 사시는 길이 아닌가. 네. 이런 뉴스 듣고도 어디 뭐 투자할 거는 아니고 그냥 노트북이나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네요. 다른 뉴스 하나 또 보죠. 요즘은 부동산 거래하려면 포털 사이트에 좀 매물 올라온 거 먼저 보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좀 괜찮은 가격인데 해서 또 찾아가 보거나 전화해 보면 그거 방금 나갔다고 그러고 네. 왜 항상 내가 전화할 때마다 방금 나갔다고 그러는지 허위 매물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거 좀 단속 좀 하나 봐요. 네, 요즘 뭐 부동산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온라인 투어처럼 집안 구석구석 확인이 가능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국토부가 이런 온라인 부동산 매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681건이 허위나 과장, 명시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고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접수된 2,300여 건 중에 적발된 건수입니다.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2차 조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위 매물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단속한다 그러면 매물이 싹 사라지고 허위 매물들이. 네. 그러다 또 슬슬 올라오는데 왜 자꾸 허위 매물 올리세요라고 물어보면 이거라도 없으면 뭐 전화도 안 오는데 그럼 월세는 누가 낼 거야? 이제 이런 답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을 끌기 위해서인데 우리 집은 저렴한 매물이 많으니까 오세요 이런 느낌이죠.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잘 나온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안 알려주고 일단 오세요.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방문을 정작하면 이 상담 과정에서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왔거든요. 싸게 나온 방 그거는 없다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좀 들러보고 물어보고 왔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인기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올리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 유치를 위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버리면 나도 안 올릴 수 없는. 네, 주변 경쟁 때문에 따라 올리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또 부동산 매물 정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보다 빌라나 오피스텔 전월세에서 허위 매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부가 올해 모니터링 대상을 또 SNS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다른 소식도 하나 더 보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들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지? 이제 그거 가끔 좀 궁금한데. 네. 또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 뭐 상위 0.1이 되기도 하고 이 돈 가지고는 5%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또 다를 것 같고요. 그거 통계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 자료가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 프랭크 나잇이 2021년 부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순자산 상위 1% 최소 네. 진입 금액이요. 120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13억 원이 있어야 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빚 다 빼고
빚 다 빼고 대출 하나도 없이 순수한 현금으로 13억 원이 있으면 한국 상위 1%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이 KB 부동산원 자료로 봤을 때요. 지난 1월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수준 이상의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빚 없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셈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있다. 이게 그럼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상위 1%가 되려면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나라, 네. 즉 부자들이 좀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나코입니다. 사실 규모는 되게 작은데 예. 모나코는 790만 달러, 한화 약 88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의 10배고요. 예. 스위스가 약 56억 원으로 뒤를 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두 국가는 세금 영향이 국가별 순위에 좀 명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죠. 모나코는 일단 소득세가 없어서 버는 만큼 전부 챙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부자들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 역시 유럽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니까 예. 기업들이 또 유럽 지사가 스위스에 많죠. 그래서 또 이 자료가 보여준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천여 명이 울트라 웰시 초부자 대열에 들어섰고요. 순자산 3천만 달러, 332억 이상 소유한 사람은 지난해 전 세계 5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는 국제적으로 보면 큰 부자들은 많지 않은. 네. 아직은 22국가 중에서 17위. 그러니까 한 13억, 14억 정도 있으면 상위 1%로 갈 수 있는데 네. 이건 나름 쉬운 쪽에 속한다. 이 정도 돈 가지고 상위 1% 될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재밌는 통계였네요. 어예진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임명국 씨가 뉴스에서 지주회사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 듣는데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가끔 뭐 뉴스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런 뉴스도 들리고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이 회사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 나오죠. 지주회사라고 하는 건 회사는 회사인데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고 뭐 때로는 간섭하고 하는 게 목적인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은 회사 창고 가서 창고 열면 뭐 재고도 쌓여 있고 설계도도 들어 있고 망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주회사는 회사 창고를 열면 이제 계열사 주식만 가득 들어 있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신한금융지주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이 회사들이 사업 열심히 하는지 감시만 하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뭐 레스토랑으로 치면 매니저, 뭐 학교로 치면 뭐 반장 뭐 이런 정도가 지주회사의 역할인 거고요. 이렇게 지주회사가 되면 뭐가 좋으냐 하면 그룹의 대주주가 모든 계열사 지분을 일일이 다 갖고 있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드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 지주회사 주식만 잘 갖고 있으면 이제 그룹 전체 경영권이 유지되니까 야, 이 많은 회사들 내가 어떻게 지키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는 약간의 지분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런 체제를 금지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편법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차라리 그냥 지주회사를 허용하자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한 주간의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고 중요한 시장 움직임들 또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시장 왜 그래요? 뭐 네.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뭐 하루는 크게 내렸다가 3천선이 붕괴됐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많이 올랐다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또 엉망진창이 됐더군요. 네, 작년과는 조금 다른 좀 공포스러운 시장이 매일매일 오르는 것도 사실 공포스럽거든요. 왜요? 오르는 게 왜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좋긴 하지만 네. 야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이거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거에서 몸 담그고 있으면 가끔 행복하고 네. 1년 내내 불안하고 불행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불안을 좀 달고 사는데요. 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장이 수요일 날 크게 하락할 때 홍콩 시장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3.6%나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날 뭐 어제 미국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저께 반등을 하고 그 전날은 우리 하락한 그 밤 그날은 장중에 3.9%까지 하락을 했다가 미국 네. 나스닥 시장이 예. 이제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거기도 정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 뭐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괜찮을 거예요 하고 진화시켜 주니까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는 오늘은 굉장히 불안했다가 네. 내일은 또 아유 다행이다 그랬다가 네, 또 갑자기 불안했다가 할 뭔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거죠 지금. 네. 그게 뭐예요?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예. 일단 금리가 상승하면서요. 중앙은행의 긴축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건 기준금리. 네.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금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이 이제 저금리, 유동성 확대 이런 예. 것들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 물가 오를 때는 일단은 물가부터 잡으려고 할 거다. 미국의 그렇죠. 중앙은행이. 네. 예.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 언젠가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금리가 상승해 버리면 금방 또 올리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 시기에 앞당겨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수요일 날 중국 시장이 이제 급락했었던 것은 중국의 긴축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15금리 은행 간의 단기 대여하는 금리 쉽게 말하면 중국의 콜금리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급등하면서 한번 시장이 휘청했었거든요. 뭐 그런 이제 15금리 급등의 공포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도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고요. 뭐 하지만 뭐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잠시 일어난 일일 뿐이고 향후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뀌려면 뭐 3년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켜주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요일 밤이죠. 네. 수요일 시장에. 예. 뭐 그래서 안정을 조금 찾았고요. 근데 또 오늘 새벽에는 또 많이 내렸더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형 말 거짓말인 것 같아. 맞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예. 돈은 계속 풀겠다라고 하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네, 아니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앞으로 3년간은 긴축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했다가 또 내년쯤 되면 또 좀 머리 긁으면서 다시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 쪽인가 보죠. 그러니까 시장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의심하죠. 일단은 후자 쪽일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한 연준 의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2010 실수요? 2013년도 이제 전전 연준 의장이죠. 예. 벤 버냉키.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금리를 한번 좀 올리겠다. 뭐 유동성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한번 크게 혼이 났거든요. 그때 막 시장이 박살나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월 의장도 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3년 동안 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올려버린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연준이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 시장은 왜 걱정하죠, 그럼? 시장은 지금 뭐 여러 자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자산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 중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산다 투자를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뭐 6천만 원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옐런 의장이 이거 비효율적인 통화 수단이고 네.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옐런 머스크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출렁출렁 하더군요. 네. 하루에 1,000만 원 올랐다가 1,000만 원 내렸다가. 맞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에만 머물렀었는데 요새는 이제 가상화폐 영역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테슬라 가격도 함께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테슬라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꽤 많이 샀으니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테슬라 회사도 돈 벌 테니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같이 움직인다. 근데 테슬라만 하락하면 좋은데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성장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하락이 미국 증시의 하락을 불러오고 미국 증시 하락이 그 다음 날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의 하락을 불러오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뭐 커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또 시장도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이건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주가고 뭐고 계속 많이 올라서 불안불안하던 차에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 네, 그냥 그 핑계로 뭔가 분위기 좀 안 좋아져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괜찮은 건데요라고 해도 하여튼 나는 기분 안 좋아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런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낮았고 주가도 낮았고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해서 예.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사면 오르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바로 반등하는 그런 예.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기준이 되는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이 1.5%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게 1.5%라고 하면 대출 금리치고는 아주 낮은 금리라서 이게 올랐다고 하니까 그럼 낮을 때는 얼마나 낮았길래 그래서 기준을 비교를 해드리면요. 예. 코로나 이전에 저점 수준이 1.5%거든요. 높을 때는 2019년도에 높을 때는 1.9까지 갔었고 예. 그렇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낮춘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에 저점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은 레벨이 좀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한 1% 네, 1% 정도 대, 네. 때가 지금 국채금리였는데 네. 지금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인데도 그 수준 그러니까 국채금리 그때 많이 레벨의 올라왔다. 저점까지 와 있다. 예. 여기다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올해 들어서만 50bp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50%가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한 1% 안팎이었다는 얘기군요. 네네네. 작년 말에 1% 안팎이었는데 지금 1.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굉장히 빠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올 초에 삼성전자에서 또 많이 물렸을 거예요. 96,000원에 사셨다가 지금 8만 원대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스탑이라는 뭐 서학개미가 굉장히 많이 투자한 게임 업체가 또 급락하면서 또 한 번 호되게 당했고. 이런저런 좀 뒤숭숭한 분위기들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결국 모든 원인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금리는 왜 오른다고 그랬죠? 좀 아까 설명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계속 푸니까 연준에서 돈을 계속 푸니까 예. 시장에서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돈의 가격인 금리는 올라간다. 그게 그렇죠. 두려워서. 네네. 아무튼 복잡하지만 이제 그런저런 불안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튼 한동안 안정적으로 오던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는 많이 흔들렸네요. 네. 어젯밤에 미국 증시도 흔들려서요. 오늘 나스닥은 한 3% 훨씬 넘게 떨어져서 오늘 증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토요일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8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